민주주의를 걷다. 한종수 지음 23번째 365페이지 60 민주원래 해야 할 이야기 백병원 투쟁 5월 25일부터 6월 11일까지 김상곤 전 교육부 총리 역사 공부는 정신적으로 아주 좋은 양식이다. 그 중에서도 세계 현대사에서 가장 치열했을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현장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공간이 이런 역사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좋은 책이 나왔다니 반갑기 그지없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그 현장을 다녔으면 좋겠다. 정신과 육체 건강에 모두 좋은 일이니 말이다. 김상곤 전 교육부 총리 365페이지 비는 내리고 3만여 명의 시위대와 1800여 명의 경찰이 뒤섞여 퇴계로일 때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전경과 백골단은 최루가스를 내뿜는 페퍼포그 차량을 앞세워 시위대를 해산, 아니 공격하기 시작했다. 불과 25분 동안에 당시 경찰 발표에 따른 숫자로도 무려 1,500여 발의 최루탄을 난사하며 시위대를 압박하였으니 공격이라는 표현이 어울렸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역풍이 불어 효과가 낮았으므로 전경과 백골단은 최루탄을 다량 근접 직격 발사하였다. 순식간에 퇴계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포위된 시위대는 주위의 작은 골목골목으로 피하기 시작하였다. 후미에 위치하고 있던 시위대 중의 일부는 경찰의 공격이 시작되자 물랑루즈 앞의 골목으로 빠져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폭 1.5m의 골목에 순식간에 200여 명이 몰려들자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추격해 들어온 전경과 백골단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골목에 모여있는 시위대를 U자형으로 포위하고 진압하였다. 경찰의 진압이 어느 정도 끝나갈 즈음 골목길에는 주인 잃은 신발과 안경 등 시위대의 소지품이 하얀 최루탄 가루를 뒤집어 쓴 채 나뒹굴었다. 김귀정이 그곳에 쓰러져 있었다. 그네를 발견한 학생들은 한겨레 신문 취재차의 도움을 받아 백병원으로 이송했다. 김귀정은 몇몇 부위의 피멍과 상처 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다. 피멍과 상처 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다. 시신을 1차 금한한 백병원 측은 특별한 외상이 없어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보이나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집회와 시위에 지친 몸을 끌고 물러났던 청년 심산들은 청년 심산? 뭐 보고 청년 심산이라 그러지? 그날 세 번째 시위 장소인 청량리 오스카 극장 앞에서 혹은 학교에서 비보를 들었다. 성대 불문과 4학년 김귀정 사망. 성대 불문과 4학년 김귀정 사망. 강경대 열사가 간지 한 달밖에 안 되었고 박창수 열사의 시신을 강제로 탈취해서 부검했던 것처럼 열사의 시신을 탈취할 우려가 컸다. 가자. 백병원으로 누이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청년 심산들은 백병원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살인을 저지른 공권력은
이미 약 5천여 명의 병력을 백병원 주위에 배치하고 봉쇄는 물론이고 셔틀을 부수는 등 시신 탈출을 위해 압박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백병원에는 누이의 죽음을 듣고 먼저 달려와 있던 300여 명의 사수대가 있었기에 막아낼 수 있었다. 백병원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 심산들은 인근 동국대로 집결하였다. 5월 26일 새벽 2시 30분경 지도부의 결정이 내려지자 곧 어깨를 걸고 동지가를 부르면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백병원으로 뛰기 시작하였다. 다행히 전경들은 차 안에서 자고 있어 별다른 충돌 없이 백병원 진입에 성공하였다. 이렇게 15일간 벌어진 청년 심산의 백병원 투쟁이 시작되었다. 중앙 대자보판 앞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열사를 죽인 정권에 대한 청년 심산들의 분노가 넘쳐나기 시작하였다. 모든 청년 심산은 한마음으로 모든 수업과 시험을 멈추고 학년 총회, 과총회를 진행하였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은 책을 덮고 금잔디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성균관은 열사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투쟁을 모든 청년 심산이 함께 진행하기 위한 공동체로 변하였다. 교수협의회에서는 이 시기에 진행 예정이던 모든 수업과 시험을 연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청년 심사는 등교와 동시에 과별, 학년별 토론을 진행하고 누이의 죽음을 서울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선전전과 백병원 사수투쟁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결의들을 모아 27일 오후 금잔디 광장에는 2,500여 명이, 수원 율전동에서는 1,500여 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이후 2주 동안 수많은 투쟁이 벌어졌다. 8,000여 명이 모인 범성균인 결의대회는 조직적 집회 후 백병원까지 평화행진을 했고 백병원 옆 4차선 도로에서 시민들의 참여 속에 2만여 명이 규탄 집회를 가졌으며 2차례에 걸친 병원 난입 시도를 저지했다. 거의 매일 가두선전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외대에서 정원식 총리의 계란 투척 사건이 일어나면서 학생 운동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다. 결국 어머님의 결정으로 부검이 이루어졌지만 이렇다 할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8차에 걸친 국민대회를 마친 성균인들은 더 이상의 투쟁보다는 열사를 아름답게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12일이 장례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보름간의 투쟁은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 있었다. 바로 열사의 시신을 교정에 진입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10일 오후 사단법인 성균관은 열사의 시신을 성대 안에 옮겨올 수 없다면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결국 성균관에는 공자와 최치원, 정몽주, 이퇴계 선생 등 성현 39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 성균관 창립 이래 600년간 한 번도 시신이 들어온 적이 없다며 성균관대의 창립자인 김창숙 선생, 성균관장 재직 때 사망한 이재서 선생의 장례식 때도 영적만 학교 안으로 들어와 영결식을 치른 전례를 학생들도 지켜달라고 답했다. 성균관 측은 또 학생들이 시신을
성균관대 안으로 들여올 경우 전국 232개 향교와 257개 유림회 지부의 1만여 유림을 동원, 실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10일 오후 장을병 총장에게 이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장 총장은 성균관대의 모체인 성균관의 600년 전통을 깨는 총장이 될 수 없다며 장례대책위원회가 성균관과 충돌을 빚으며 시신을 성대로 들여올 경우 사표를 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도 운구 문제로 불행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교수들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던 500여 명의 학우들이 모인 긴급 토론회에서 많은 의견들을 나누었다. 특히 언론에서는 정원식 총리 계란 사건 이후 또 한 번 학생운동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겨줄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상을 하면서 이 사건을 매우 관심 있게 다루었다. 그들과 정권은 학생들이 성균관과 폭력적인 몸싸움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는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할 절호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주진 성균관 이사장 등 성균관 유림 100여 명은 운구 행렬이 오후 5시 10분쯤 교문 앞에 도착하자 교문을 걸어 잠근 뒤 교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운구 행렬을 막았다. 결국 학생들의 간청과 긴 협의 끝에 학교 측이 연문이나 후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한 걸음 양보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자 오후 6시 40분쯤 정문에서 300m쯤 떨어진 도서관 쪽 연문을 통해 시신을 학교 안으로 옮겼다. 이렇게 되어 정권과 언론이 그렇게 바라던 불행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성균인들은 지혜롭고도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고지식한 유림 어른들까지도 귀정이가 마지막으로 교정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며 비오는 날 치마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읍소하는 성균인들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금잔디 광장에 모인 16,000여 명의 학우들과 연결식을 가지고 대학로, 종로 5가, 종로 3가를 거쳐 탑골공원 앞에서 1차 노제를 치렀다. 원래 백병원 앞에서 노제를 치르기로 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가지 못하고 장 총장을 비롯한 각계각층 어른들의 노력으로 백병원 대신 탑골공원 앞에서 노제를 치른 것이다. 그날 모든 이들이 슬프고 안타까웠지만 가장 슬픈 사람은 역시 열사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귀정의 마지막 가는 길에 오해를 터뜨렸다. 탑골공원 앞 노제를 치른 후 다시 대한극장 앞에서 2차 노제가 치러졌다. 경찰 추산으로도 4만여 명의 시민들이 열사의 마지막 길에 함께했다. 대한극장 앞 두 번째 노제를 마치고 운구 행렬은 그녀의 모교인 무학여고를 거쳐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묻혀있는 모란공원으로 향했다. 현재 열사의 무덤은 이천에 새로 조성된 이천민주공원으로 이장되었다. 열사의 추모비는 명륜 캠퍼스, 심산 동산 바로 아래에 있다.
370페이지 명동성당. 명동성당은 프랑스 신부들에 의해 건립되었는데 천주교 박해라는 악연 때문에 조불 통상조약은 일본, 미국, 영국보다 상당히 늦은 1886년에 조인되었다. 가톨릭은 순교자들이 희생된 곳에 성당을 짓는 전통이 있는데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명례방이라 했는데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김범우 토마스의 집이 있었고 한국에서 처음 천주교 전례가 거행된 장소였다. 1987년 6월 10일 명동성당 농성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저녁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교실이자 군사 독재를 규탄하는 성토장이었다. 프랑스 신부들은 먼저 명동성당 사제관을 1890년에 준공했다. 명동성당은 사제관 준공 2년 뒤인 1892년 8월 5일 착공하여 1898년 5월 29일에야 준공하였다. 조선 정부는 궁전과 역대 왕들의 어전을 모시는 영희전을 굽어본다는 이유로 명동성당 건축을 반대했지만 결국 약화되는 조선 정부의 힘으로는 막지 못하였다. 명동성당은 준공 이후 그 규모와 언덕 위에 있는 위치 때문에 서울의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로 자리 잡았지만 1909년 12월 22일 성당 입구에서 벌어진 이재명 열사의 이완용 공격을 제외하고는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의 공간으로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김수환 스테파노 마상교구장이 1968년 4월 서울대 교구장이 되고 다음 해 3월 28일 한국 최초의 초기경에 서임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김수환 초기경은 1971년 성탄 자정미사 강론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였고 1974년에 일어난 지학순 주교의 구속과 양심선언 발표,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의 탄생이 명동성당과 바로 붙어 있는 성모병원과 샤르트르 수녀원에서 일어났다. 1976년에는 이 성당에서 김대중, 윤보선, 문익환 등이 앞장선 3.1민주 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의 내용은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시이고 승공의 길이며 민족 통일의 첩경은 민주영량을 기르는 일이며 3.1운동과 4.19 때 쳐들었던 아시아의 횃불을 다시 쳐드는 일이다. 정도의 내용이었지만 정적 김대중이 서명했다는 소식에 대노한 박정희가 김대중과 문익환을 비롯한 11명을 구속하면서 사태가 확대되었다. 이 사건은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으면서 유신체제의 위상과 입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이와는 별개로 3.1혁명은 7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에 의해 다시 소환되었고 1977년과 1978년도에도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박정희 정권은 3.1 기념식을 계속 축소했고 결국 유신체제 이후에는 실내 행사로 격화시켰다. 1980년대에 들어서 명동성당은 5월이면 광주항쟁 추모 미사가 열리는 등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자
상징이 되었다. 1987년 1월 14일에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난 이후 1월 26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박종철 군 추도 및 고문 근절을 위한 인권회복 미사가 거행되면서부터 명동성당은 87년 6월 항쟁의 중심지로서 부상하고 있었는데 그 절정은 5월 18일 사제단의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라는 성명서 발표했다. 그 경과는 아래와 같다. 1987년 1월 18일 영등포 교도소 경리사동에 갇혀있던 이부영은 간밤에 들어온 2명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경찰관이란 얘기를 들었다. 이부영은 당시 0.72평짜리 작은 방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이들 고문 경찰관은 멀찌감치 떨어진 4평이 넘는 큰 방에 따로따로 수감되었다. 그들 방 옆에는 별도의 교도관이 배치되어 특별 감시를 했다. 그런데 교도관을 통해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가족들이 면회 왔을 때 억울하다는 말을 했으며 특히 강진규 경사는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면서 칠순의 아버지에게 불효 자식을 용서하라고 하소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내 그들의 가족 면회가 금지되었으며 곧 이어 대공수사단의 간부진들이 찾아와 그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고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얘기가 속속 전해져 왔다. 내용인즉 이들 2사람 말고도 고문 경찰관이 3명이 더 있으며 조직의 보호를 위해 2사람만이 희생양이 되어 고문살인 경관이라는 오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던 것이었다. 대공수사단 간부들은 2 경찰관에게 1년만 참아라. 곧 꺼내주겠다. 가족의 생계를 돌봐주겠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통장을 넘겨주겠다면서 1억 원짜리 은행 통장을 보여주고 회유했으며 또한 침묵하지 않으면 밖에 나와서 제대로 살 수 없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부영은 기자 출신답게 감옥 안에서 나름대로 취재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 조작의 상세한 전모를 3차례에 걸쳐 정리하여 그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교도관 한재동을 통해 전병용에게 전달했다. (5.3) 인천 시위로 수배 중이었던 장기표를 숨겨주었던 이유로 수배 중이었던 전병용은 상당한 시일이 걸려 다시 최종 수신자인 김정남에게 편지 3통을 전달했다. 전병용은 김정남에게 편지를 전달한 이틀 후 경찰에 체포되었다. 하늘이 도운 것이다. 역시 수배 중이었던 김정남은 편지 3통과 박종철에 대한 신문기사 스크랩을 참조하여 문건을 만들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릴 것인가를 두고 김정남은 처음에 임시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본회의 대정부 질의를 통해 공개하는 방법을 타진했지만 질의자로 선정된 야당 의원들은 자신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거꾸로 사정해왔다. 5.18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방법은 사제단을 통해 발표한 길이었다. 그때 김정남은 고영구 변호사 집에 피신 중이었는데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고 변호사 부인과 딸을 통해 편지를 함재홍 신부에게 전했다.
고영구 변호사 부인과 딸을 통해 김정남과 사제단 사이에 여러 차례 편지가 오고 갔다. 김수환 추기경도 발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사제단에 당부하였다. 사제, 수녀님들의 보호 속에서 명동성당은 시위대의 성지가 되어갔다. 출처 박용수 사진집 민중의 길. 고심 끝에 5월 18일 사제단은 5.18 광주 민주항쟁 7주기 미사를 봉헌하는 자리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발표는 김승훈 신부가 맡았다. 여담이지만 영화 1987은 사상 첫 번째로 명동성당 내부 촬영이 허용된 첫 상업 영화이기도 하다. 사제단 발표가 있고 나서 3일째 되던 5월 21일 오후 6시 검찰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범인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5월 29일에는 사건의 축소, 조작을 주도한 대공수사 2단 단장 박처원, 5과장 유정방, 5과 2계장 박원택을 범인 도피죄로 구속 수감했다. 5월 23일 박종철 군 국민추도위원회는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 조작 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로 확대 발족하고 6월 10일에 범국민 규탄대회를 갖기로 하였다. 드디어 60 민주항쟁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전국 24개 지역 50여만 명의 분노한 시민들은 5만여 경찰의 원천 봉쇄에도 불구하고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60 국민대회에 대거 참여하여 대규모 가두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오후 10시경 경찰이 명동 일대의 교통을 전면 차단하자 근처 퇴계로, 을지로, 종로 일대에서 경찰과 접전을 벌이던 시위대 일부가 자정에는 명동성당 안으로 몰려들어왔고 먼저 들어온 학생, 시민들과 합류하여 명동성당 안의 시위대 수가 한때 1000여 명을 넘기도 했다. 이렇게 명동성당으로 모인 시위대는 투쟁 열기를 명동으로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 국민과 함께할 방법을 찾자는 즉각 해산론과 60 국민대회 열기를 지속하기 위해 투쟁 본부로서 명동성당을 거점화해야 한다는 계속 투쟁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임시집행부는 격렬한 내부 논의를 거쳐 농성의 해산이든 지속투쟁이든 일단 6월 12일 정오까지는 농성을 계속한다는 데에 잠정 합의했다. 이렇게 우연치 않게 명동성당에 모이게 된 농성 시위대는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은 철야 농성을 감행하게 되었다. 그 누구도 그 위대한 60 항쟁의 서막이 전개될 역사의 현장이 될 줄 꿈에도 몰랐다. 60 대회 다음 날부터 신문은 명동성당 1000여 명 이틀째 시위, 동아일보 등처럼 명동성당 농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60 대회의 열기가 식지 않고 더 뜨거워지는 중심지로서 명동성당이 급격하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시민들은 담벼락 위로 혹은 개성여고를 통해 음식물과 속옷, 현금 등을 시위대에 전달하였다. 5월 광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서울 한복판에서 재현된 것이다. 6일 농성이 명동성당에서 진행되면서 명동성당은 모든 뉴스의 초점이 되었다. 명동성당은 자연히 시민들의 눈과 귀가 모아지는 민주화 성지로서의 장소로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감동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이는 서울대생 조성만 열사였다. 인물열전 명동의 꽃 조성만 열사 377페이지 1964년 12월 13일 전북 김제군 용지면 용암리 모산마을에서 조참배 김복성의 사남 중 둘째로 태어났다. 전주 해성고에 입학한 해 5.18 광주 민중항쟁을 겪으며 사회적 자아를 만났고 고교 시절 중앙성당에서 만난 문정현 신부의 삶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이때 가슴에 품은 신부의 꿈은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의 인생은 사제의 길을 향한 순례자의 삶이기도 했는데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가톨릭 사제가 되고자 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재수 끝에 일단 서울대 화학과에 입학했다. 입학한 이후 서울대 자연과학대 이념서클에 가입하면서 학생운동에 발을 딛게 되었다. 그렇지만 사제의 길을 원하던 열사는 휴학을 했고 끈질기게 부모님을 설득하여 서울대 졸업 이후 신학교에 입학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었다. 학생운동을 하면서 치열한 토론, 뒤풀이로 갖는 술자리, 뒤풀이 어디 시옷이 없네? 가두투쟁 등 이 모든 일상들 속에서 그는 온화하고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던 동료로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 시기 열사는 명동성당의 가톨릭 민속연구회라는 단체 활동을 함께하면서 가톨릭 청년운동을 병행했다. 2학년으로 올라가던 해인 1985년 초 영장이 나와 논산훈련소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의정부 한미연합사에 배치되었다. 이 군 생활에서 열사는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에 관한 과연 미국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고민했다. 군 생활을 하던 1986년 5월 대학생 전방부대 입소 군사훈련을 거부하던 서울대 학생들의 시위 도중 김세진, 이재호 두 학생이 분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분신? 이 두 학생 중 김세진은 바로 열사가 학생운동의 첫 발을 내디뎠던 이념서클의 1년 선배였다. 김세진의 죽음은 군 생활을 하던 열사에게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을 위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존재론적 고민을 던졌다. 1987년 5월 제대한 열사는 곧바로 87년 6월 항쟁이라는 거대한 민주화의 소용돌이를 맞이하였다. 온 국민의 민주화 투쟁으로 쟁취한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그해 12월 실시되면서 열사는 관악구 공정선거 감시 활동을 하였으며 대통령 선거에서 각종 부정에 항의하는 구로 구청 농성 사건으로 구류에 처해졌다. 이 사건 이후 열사는
부쩍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에 대해 반성하는 언행을 많이 했지만 그 누구도 이러한 반성에서 열사의 죽음을 떠올리지 못했다. 1988년이 되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한 후보 진영이 남북학생회담을 공약으로 걸고 통일운동의 불을 당겼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고민은 아직 학생운동 내에서의 일이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열사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우리 민족의 재단에 바칠 것을 결심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88년 5월 서울대 5월째에 친구들을 초대했던 열사는 김세진 열사의 추모비를 지나면서 올해 5월도 그냥 행사처럼 지나가 버리지 않을지, 누군가 또 죽어야만 광주의 원원들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까 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 나중에서야 알려진 것이지만 이전 열사의 일기와 편지 등에서는 의로운 죽음을 묵상한 대목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1988년 5월 14일은 명동성당 청년단체연합회 주최인 5월째 행사 개막 전날이었다. 밤 늦게까지 행사 준비를 하고 나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갔던 열사는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고, 함께 자취하던 후배가 술에 취하자 웃고 자취방까지 올라간 후 그 후배가 잠든 사이 유서를 썼다. 다음 날인 5월 15일 아침 후배에게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한 후 후배가 나가자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 후배와 함께 명동성당으로 향했다. 성당으로 가던 지하철에서 한겨레 신문 창간호를 받아들고 감개무량해하던 열사는 성당에 도착하자 후배를 먼저 성당으로 올라가라고 하고 자신은 가톨릭 회관으로 들어가 유서를 복사하였다. 그리고 명동성당에서 모든 회원들이 5월째 개막식을 위한 출정식을 갔던 도중 회원들의 눈앞에는 성당 교육관 건물 옥상에서 하얀 농민복을 입고선 열사의 모습이 나타났다. 열사는 성당 벗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할복 투진했다. 끔찍해. 24 짧은 삶이었다. 한반도 통일, 미군 철수, 군사정권 반대,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등을 외치며 투신전에 뿌린 유서는 80년대 청년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가 온몸을 던진 자리에는 명동성당과 가톨릭 주교단의 급으로 작은 표지석 하나 남아있지 않다. 할복투신을 앞둔 시각. 성모동산에서 정의채 신부의 말씀을 들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조성만 열사. 교육관 옥상 위에서 몸을 투신하는 조성만. 뒤로 최여성의 모습이 보인다. 현장에 있던 서강대 학보사 기자 최순호가 찍은 것. 열사의 원장.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척박한 땅 한반도에서 태어나 인간을 사랑하고자 했던 한 인간이 조국 통일을 염원하며 이 글을 드립니다. 종략.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문제를 쌓아놓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우리의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은 차분히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에게 더 이상의 자책만을 계속하게 할 수는 없었으며 기성세대에 대한 처절한 반항과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깊이 간직하게 했습니다.